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무가 공무원 세법 강의를 맡고 있는 신임희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 25년 국가시 국어 세법 개론 관련해가지고요. 간단한 총평 얘기 드리고 바로 이제 문제 해설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법 개론도요. 강조했던 부분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뭔가 이슈가 있는 문제들은 보이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충분히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들 그리고 조문 있잖아요. 그죠? 법조문 같은 거를 너무 이제 단답식으로 정리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문장을 잘 읽어봤다면 거슬리는 부분이 잘 보이는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읽으셨을 때 크게 막히는 부분은 없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세법 개론도 올해는 점수가 그래도 80점대 후반 정도는 돼야 합격권 점수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문제를 보다 보면 어떤 부분들이 강조했던 부분인지를 다시 검증할 수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20문제 한번 복기해 보면서 뭐 지금 이제 푸신 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도 이런 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같이 정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1번부터 빨리빨리 해설 진행해 볼게요. 자, 1번은 국기법이죠. 국기법에 뭐 나왔어요? 심사랑 심판 청구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사 심판 청구 가보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데 뭐가 틀렸냐? 심판 청구에 관한 결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심판 조세 심판원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밀어요. 그대로 따라야지, 그렇죠? 그래서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된다. 1번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얘기고요. 2번. 국세청장은 심사 청구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절차에 국세개범법또는 세법에 적합하진 않으나 보정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좀 사유가 미약한 사유돼요. 그러면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보정할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정 기간은 결정 기간에 산입하진 않아요. 그리고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면 직권으로도 보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정답은 3번이죠.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심사, 심판 청구는 둘 다 동시 제기는 안 된다고 했죠. 심사로 갈래, 심판으로 갈래 제가 얘기까지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 제기할 수는 없어요. 답은 3번이었고요. 4번은 뭐냐? 조세심판관 회의 또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뭐 그냥 단순하면 회의하고 좀 더 중요한 케이스면 합동회의까지 가는데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 시 내가 물어본 거는 A인데 너는 지금 뭔가 나한테 청구한 게 꼴보기 싫어. 그래서 B, C, D까지 다 때린 거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질문한 것만 하는 거지 그 외에 새로운 처분이나 결정을 하지는 못합니다. 정답은 3번. 2번. 요거 제가 올해 나올 것 같아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상 문제 과정 들으셨던 분들은 좀 반갑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게 독촉장 발급 안 하는 거 있었죠? 독촉장 발급 안 하는 거 뭐예요? 다죠. 그렇죠? 기획은 그냥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것도 잘 냈던 선지는 아닌데 최근에 타시험에 좀 잘 보여서 제가 좀 강조를 했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기획은 안 하고요. 국세 1만 원 미만도 독촉장 발급을 하지 않는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3. 디귿은 뭐예요? 납부기한도 징수면 바로 압류하러 갈 수 있는데 뭐로 독촉을 또 해요. 그렇죠? 납부기한도 징수에 해당하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 발급은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정답은 4번. 이런 게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그냥 사유가 나왔을 때 한두 개 이런 게 아니고 다 골라야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법 문제가 좀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학습을 조금 더 이어가실 분들은 이렇게 좀 사유가 있으면 한두 개만 가져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회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사유가 다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답이 4번이라고 하시고 별표 한번 해두셔서 기본서든 아니면 조문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자, 3번 갑니다. 자, 3번 문제는 법인세법상 지금 내국법인의 송금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냥 쉽게 말하면 법인의 비용 아닌 거, 비용인 거 찾으라는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래요. 이거는 법에서 끝났어. 그래서 면책 결정에 따라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에요. 대손이죠, 대손. 그래서 대손 중에서도 신고 조정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송금에 산입한다. 망한 채권이자 망한 채권. 그래서 망한 채권을 뺄 수 있죠. 제가 강조한 건 요거였거든요. 결산이냐 신고냐 이걸 강조했는데 요건 다행히도 앞에 사유는 정확하게 맞고요. 송금에 산입한다라고 해야 돼서 대손 사유가 충족된 채권은 송금에 산입을 합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2번을 볼게요. 수표법 이런 것도 이제 법에 의해서 아예 시효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송금에 산입한다. 1, 2번 전부 다 신고 조정 사유라서 둘이 같아야 돼요. 표현은. 자,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있답니다. 손비의 범위에 들어가요. 다만 부가세법에서 이미 대손세액 공제 받은 건 제외라고 했거든요.
자, 내국법인이 기업회 기준에 따라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서 채권 장부가액과 현재 가치 차익을 대손금으로 계상했다. 그렇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회계기준의 한입 방법에 따라서 입금에 산입한다. 이런 건 뭐 문제 없이 맞다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권 그 재조정에 가는 거라서 손금의 산입 이후에 기간에 걸쳐 입금으로 산입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물어봅니다. 그런 세무 조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다. 4번 문제 갈게요. 요것도 저는 좀 반가웠는데, 그쵸? 저만 반가웠으면 좀 아쉬운데, 요거 제가 올해 어떤 얘기 한다고 했어요. 꼴통법 한번 나올 때 됐다. 꼴통법 하나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충분히 제가 규정 말씀드렸어요. 필요경비 의제인데 의제로만 가요. 맥수로 간다고 했어요. 근데 맥수로 간다라고. 그래서 실제로 필요경비가 더 크면 그걸로 해줘야죠. 그래서 의제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주겠다는 거지 그것만 해준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1번은 뭐가 틀렸어요? 꼴통품인데 1억 이하래잖아요. 그러면 90%짜리 있다. 요거는 좀 외우고 들어가자라고 했으니까 90. 1번은 탈락이죠? 그럼 2번도 볼게요. 2번도 보시면 다 맥스 규정을 잘못 써놨어요. 문해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대요. 그럼 필요경비가 더 큰 거네, 실제 경비가. 그럼 실제 경비로 가야죠. 2번 틀렸죠? 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위약금이 이제 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요거 주택입주지상금은 80%짜리잖아요. 80% 맞아요. 근데 실제 필요경비랑 비교해서 둘 중에 맥수로 갑니다. 이번에도 맥스 규정을 제대로 안 쓴 거죠. 그래서 2번, 3번은 동일한 얘기입니다. 두 개 중에서 큰 걸로 필요경비를 산입하는 거지 무조건 의제된 그것만 쓰지 않아요. 정답은 결국 4번이죠. 제가 뭐 빠진거 이런 거에 나가는 뭐를 필요경비로 빼준다고 했어요. 그 세월에 다 투입된 거 아니면 마지막에 당첨된 거 그것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에 당첨금품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거기다 투입한 거 요것만 필요경비다. 그래서 뭐 세월을 몇 년 갈아 넣었더라도 마지막에 그 넣은 그 하나 그거를 필요경비로 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저는 요거 되게 반가웠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쵸? 자, 다음 문제 5번 갑니다. 자, 5번도 세금계산서예요.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인데 약간 헷갈릴 수는 있어요. 너무 이제 디테일한 규정을 내가지고 1번 세관장은요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징수하죠. 대신 징수하잖아요. 자, 수입된 재화에 대한 TI는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세관장이 발급하는 거 맞습니다. 수입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2번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해서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일로 하여 TI를 발급하는 경우 에는 재화 용역의 공급에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제가 요거는 그 실무적인 얘기 많이 드렸어요. 거래가 매일매일 빈번하게 발생하면 그거 매일 어떻게 TI 끊습니까?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부가세 신고는 인터넷상에서 불러오기 이런 걸 하려면 10일 이후에 불러올 수 있다라고도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발급이 되니까. 2번은 제가 뭐 실무적인 얘기 강조했으니까 기억하실 거고요. 3, 4번 중에 그럼 정답이 있겠죠? 3번 볼게요.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 사업자에 이제 해당이 됐대요. 금액상으로는 이제 올해는 뭐 8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넘어가면 이제 너는 전자로 끊어야 돼 라고 해서 안내해 줘야 되잖아요. 그동안 개인 사업자분들은 아무래도 전자적인 방법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럼 알려주긴 해야 되는데 알려줘야 될 날짜가 좀 틀렸어요. 10일은 너무 이르지 않아요. 10일 안에 배울 수 있나? 인터넷 뱅킹 이런 거 다 배우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발급하려면 또 뭐 받아야 되냐면 또 인증서 이런 거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 주려면 10일은 너무 짧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거는 1, 2개월 전까지예요. 그래서 1일, 10일이 아니고 1, 2개월. 정답은 일단 3번이 틀렸고요. 4번도 맞으면 결국 정답은 3번이잖아요. 4번을 보니까 위탁 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이니까 대신 사준 거죠. 근데 대리인 게 아니고 위탁자 거잖아요. 본인 거. 그래서 공급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해야죠.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저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세금계산한테 그쪽에다 발급해 주면 되고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는 부기 덧붙여 기재한다라고 했죠. 저는 사실 1번, 2번, 4번은 자주 봤던 선지여서 3번을 골라내는 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썩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뭐 날짜적인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자세히 물어볼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시험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 1개월 전까지다라고 했던 거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으로 갈게요. 6번 문제는 국기법 문제였어요. 그쵸?
국회법과 국증법에 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권자가 나왔네요. 양도담보권자는 핵심이 두 개예요. 언제 우리가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할 때만 국가가 물적 납세물을 지을 수 있냐면 법정기일 후에 계약이 체결됐었어야 돼요. 이미 그 전에 체결된 거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지. 그래서 법정기일 후라는 표현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납부고지서 보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두 가지 포인트가 아마 질문에서 묻고자 하는 바일 겁니다. 1번 갈게요.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했어요. 납세자에게 양도담보 재산이 있대요. 저거 하나 있네. 그 납세자의 다른 자에 대해서 다른 징수를 해봐도 도저히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한대요. 그렇다면 이제 그거라도 한번 징수해볼까라고 하는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국진법에 따라서 그 양도담보 재산으로서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국세에 법정기일 전에 이미 목적이 돼서 양도담보 계약이 체결되면 못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법정기일 후에 체결된 경우에만 강제징수가 가능하니까 1번은 정확하게 써놓은 거예요. 구문 그대로죠. 2번 갑니다. 자,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이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었대요, 이미. 이거 중요해요. 자, 우리 이거 고지서 보냈어요. 납부고지서 보냈어.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둘 간에 납세자가 양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해서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납부고지 당시에 양도담보 재산이 계속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고지가 있고 난 이후에 뭔가 서로 간에 정리가 있었다면 우리가 먼저잖아요. 고지서 보낸 날이 법정기일이 우리가 더 선점할 수 있는 시기였으니까 고지서를 보내고 나서 이행했더라도 우리는 그 자산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3번은 양도담보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양도담보 재산이라는 건 이런 거다.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했을 때 실질적으로 양도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자,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을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려고 하면 뭐 보내야 돼요? 고지서. 그래서 이렇게 뭐 기간이나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해야 될 기간 이런 것들을 정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양도담보권자에게 발급해야 된다라고 했죠.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요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거든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맞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제가 올해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요건 제대로 내긴 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잘 외워두셨으면 거슬리는 거 없이 제대로 된 고지서라고 인지되실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강조했던 그런 양도담보권자의 좀 특수성 얘기 드렸어요. 자, 7번 갑니다. 자, 7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 법인세법이 나왔네요. 각사소에 대한 법인세 설명으로 옳은 거래, 옳은 거. 자, 1번부터 갑니다. 비과세는요, 이번 연도 비과세 못 받으면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어요. 공제할 수 없다. 2번. 2번은 뭐예요? 저희가 결손금 언제까지? 15년. 그럼 1, 2번 다 틀렸네요. 그리고 3번. 요거는 약간 헷갈렸죠. 요거는 그렇게 막 중요 있는 규정은 아닌데 2월 결손금 공제 시에는 100분의 100도 있고 100분의 80이라는 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채무자 회생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생 계획을 이행 중이래요. 그럼 이제 속된 말로 갈 때까지 간 기업이에요. 근데 뭐 2월 결손금을 다 빼야지 뭐. 그래서 이런 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죠.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았대요. 이상한 놈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손금 소급공제가 안 되는 너는 왜 결손금을 공제받았냐. 그래서 법인세로 환급받았으면 환급세액은 당연히 다시 내놔라고 해야 되고요. 거기에 이자 상당액도 더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다시 징수해야 된다라고 했죠. 답은 4번입니다. 요게 3번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결손금에 대한 공제 한도 부분에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럼 8번 문제 갑시다. 요 간이가세에서는요 1번 볼게요. 자, 간이가세에 옳은 거다.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법인은 아무리 금액이 소액이라도 간이가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간이가세는 개인사업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거니까 1번은 탈락이다. 2번. 2번, 3번도 이것도 좀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걸 강조했냐면 뭔가 회사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유형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내가 스스로 간이가세를 포기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 두 간의 규정 차이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2번 볼게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대요. 개시한 사업자가
간이가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말로 한다.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간이가세였다가 유형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아니고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던 과세 기간 얘기네요. 2번은 문제 없는데요. 근데 3번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3번은 내 스스로 포기하는 건데. 그죠? 간이가세자가 일반 가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했대. 그러니까 간이가세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다음. 근데 그게 없는데. 해당 사업 개시를 속하는 과세기간부터가 아니고요. 해당 과세기간이 되는 요때까지는 간이가세자 쓰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일반 가세자 규정을 적용받아야 된다고 했죠. 뭔가 빠진 게 뭐냐면 다음 과세기간으로 해야 돼요. 다음. 여기가 다음이란 단어가 빠졌네요. 자, 4번. 간이가세자가 간이가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 가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하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요것도 이제 규정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간이가세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달 마지막까지예요. 전달. 달의 마지막 날까지가 아니고 제가 밑에다가 좀 적어놨으니까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여기다 써야 되겠죠?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정답은 2번이 맞는 얘기네요. 요거는 과세 유형의 변경 얘기인데 2번 문제는 과세 기간과도 관계되어 있으니까 요 개월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9번 갑니다. 요건 상증법인데요. 제가 상증법이 워낙 이제 화두가 많아서 올해 출제를 조금 안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기본적인 상속 재산에 관한 문제를 한번 냈더라고요. 1, 2, 3, 4 보시면 상속 재산이라는 거는 피상속인의 이제 그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산가액이 있을 건데 그중에 의제상속 재산가액이라고 보신태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상속재산으로 봐요. 그리고 생전에 증여하신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속인한테 10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는 5년 안에 증여한 게 있으면 그것도 더해요. 그래서 다시 계산해가지고 세율을 때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세부담이 좀 높은 세목은 맞다라고 강조해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예요. 자, 1번을 보시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당시 가액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근데 뒤에가 잘못됐어요. 생전 증여된 거 있죠. 그거 다시 더하거든요. 근데 증여 당시 가액으로 더해요. 그래서 요거는 생전에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가산하는 요 가액은 상속 개시 현재의 시가가 아니고 증여 당시 가액으로 갑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10년 전에 아들내미한테 뭐 땅을 10억짜리 땅을 이제 증여해 줬어요. 그럼 10억에 준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걸 또 가산한다고 했는데 그 땅이 지금 100억이래요. 그럼 100억에 대해서 다시 물리는 거는 이건 증여에 대한 취지랑 안 맞는 겁니다. 증여는 그자 걸로 바뀐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액으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시가로 가진 않습니다. 요거는 자, 1번은 바로 틀렸고요. 2, 3, 4는 뭐예요? 보신태라고 해가지고 신탁. 요것도 상속재산 가액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이요. 그래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도 상속재산 보험금. 보신태죠. 그쵸? 근데 퇴직연금으로 거는 것 중에 요거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종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기출이 많이 됐던 거라서 제가 요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갑시다라고 했던 그런 얘기였습니다. 정답은 1번. 그래서 뭐 크게 내용상에서 복잡함은 없었는데 상증법에서는 이렇게 각각의 가액을 뭘로 쓰는지를 가지고 냈고요. 의제상속재산 가액인 보신태에 대한 질문을 또 했습니다. 자, 그럼 10번으로 갑니다. 10번 요것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과적 심사 안 되는 것들 찾으라고 했죠. 모두 골라봐라. 외워달라라고 읍소까지 했어요. 자, 이 중에 뭐냐? 일단 기읍. 저런 친구들은 나쁘게 한 징수래요. 그래갖고 나쁘게 한 징수나 수시부가 사유가 있으면 급해. 이런 사람들한테 과적 청구까지 해주게 하면 너무 딜레이가 된다고요. 그래서 너는 과적 청구 못한다라고 했죠. 첫 번째 사유. 그리고 니은은 뭐냐면 이거는 과세 예고 통지 사유인데 너한테 과세를 할래 라고 하는 예고 통지를 보낼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과적 청구가 배제되는 사유랑은 전혀 관계없어. 오히려 과세예고통지서 받으면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면 과적 청구를 오히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안 맞죠. 디귿도 상호 합의 절차 개시 요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건 잘 기억하죠. 국세부가 제적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면 과적 청구가 배제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으로는 결국 기역, 디귿, 리을로 구성된 4번을 선택해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런 사유는 제가 특별히 더 언급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위치 아시면 돼요. 과적 청구에 보시면 배제되는 사유에 분명히 중요 표시는 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 11번 가볼게요. 요거는 올해 문제 중에서는 조금 까다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거주자의 비과세 소득인데요. 사업소득에선 주로 소득의 유형 이런 걸 잘 물어보는데 비과세는 출제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출제를 했더라고요. 자, 뭐냐? 비과세 되는 것만 한번 골라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길게 보시면 요게 조금 바뀌었거든요. 연근해업이라고 해갖고 양식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원래는 3천만 원까지가 비과세였다가 이제 5천 이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보고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5천 이하까지는 비과세예요. 5천 안 되죠. 그래서 요건 비과세가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은 틀렸죠. 요거는 우리가 외우라고 했는데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또는 이런 거 벌채 또는 양도인데 기간도 일단 안 맞고요. 600만 원 이하예요. 그래서 금액도 안 맞아요. 그래서 기간, 조림 기간도 짧고 금액도 600만 원의 이하여야 되는데 금액도 넘어버렸어요. 요거는 뭐 안 되죠. 자, 농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이래요. 농민들도 이제 쉴 때 뭐라도 좀 부업거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박 이런 거 아니면 그 가공품 같은 거 있죠? 그렇게 뭐 민속품 같은 거 그런 거 만드시는 거는 부업 정도로 봐요. 그래서 요거는 3천만 원 그 이하죠.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했는데 딱 3천까지니까 들어가죠. 그리고 리을은 이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제가 밭으로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밭을 다른 용도로 쓴다고요? 이러면 안 돼. 그렇죠? 이런 건 아무리 금액이 작아도 과세해요. 논밭을 경작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비과세합니다. 작물 생산 외의 용도로 쓰면 안 된다. 리을은 당연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미음. 요거는 제가 기억나세요?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는데 그 탁주라고 해갖고 각 지자체마다 그런 그 뭐라 그러죠? 막걸리 같은 거 만드는 데 있어요. 근데 수도권에서 만들면 이건 안 되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그래서 전통주라고 하니까 그쪽에 그 각각의 무슨 리 이런 데 가보면 탁주 회사 이런 데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금액도 안 맞아요. 1,200만 원 이하여야 돼. 그래서 1,200만 원이라는 거에서도 한 번 더 걸러낼 수 있고요. 수도권 지역이라는 거에서도 두 개가 다 틀렸어요. 그래서 나름 내신 분이 그래도 뭔가 질문하고 싶을 때 미음이 1,200만 원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서 다 틀린 거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드를 좀 바꿔냈어요. 그럼 질문이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만 고르라고요? 정답은 기읍과 디귿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래서 제가 올해 강조했던 거라서 그 조림지 얘기를 했거든요. 600만 원 이하 요거는 좀 외우고 가자. 다른 건 좀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으니 요 정도는 좀 외우자라고 했으니까 니은이 아닌 것만 알아내면은 문제 푸는데 좀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잘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비과세 한번 냈네요. 다음 문제 갑니다. 12번 가겠습니다. 자, 12번은 요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적 공제는 의외로 좀 좋아하시던데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영역이 좀 보여요. 그래서 사람 수 체크하는 건 참 좋아요. 그래서 근데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맞춰야 되는데 자, 인적 공제 한번 구해보래요. 남성이죠, 남성? 다행히 여성이 아니셔.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어떤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부녀자 공제 이런 건 안 써도 되고요. 한부모도 아니죠. 그래서 일단 부모가 이제 다 계시고 50세 남성이라는 거에서 일단 한 명 체크하시고요. 이제 쭉 봅시다. 배우자는 뭐 나이는 안 봐요. 나이는 안 보는데 소득은 보거든요. 총 금액 500만 원은 돼요. 총 금액만요 5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은 아닌데 요거는 500만 원까지만 있으니까 됩니다. 부친은 올해 사망해도 들어가죠. 올해까지는 소득 없으니까 들어가고요. 나이가 70세가 넘어가셨기 때문에 경로 우대자 공제 하나 더 신경 쓰셔야 돼요. 모친 되죠. 장모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들. 조금 보셔야 될 게 있어. 장애인이시면 나이는 안 보는데요. 사업소득 금액이 300만 원 있대요. 종합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까지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100만 원 넘었죠. 안 돼요. 딸은 되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저기 있는 남성 1명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6명. 그래서 150만 원이 6명 있고요. 여기서 끝나요. 여기 부친, 우대자 공제. 그래서 100이 더 있으니까 요게 최종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행정적 규정 얘기인데요.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개시일부터 25일이네요. 20일이라고 했잖아요. 20일. 그래서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해야 되니까 넌 틀렸다. 그리고 사업자 관한 세무서장도 등록의 신청 내용에 보정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10일의 기간을 정해서 보정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보정 기간은 사업등록증 발급 기간에 산입하지 않죠. 2번도 틀렸고요. 그리고 3번, 4번 봅시다. 자,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한 세무장은 그 시설이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세청장이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럼 발급 기간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았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나이가 안 되시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등록증 발급을 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 3번은 틀린 게 없고요. 4번 문제는 요 4번 선지는 좀 볼게요. 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가 끝난 후 1개월 이내는 아닌데 이게 이제 뭐였냐면 등록증을 발급을 안 하고 사업을 하다가 이제 등록증을 발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기간이 속하는 날이 끝난 후부터 20일 이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못됐죠? 20일. 그래서 이번에도 또 4번 선지가 잘못됐어요. 그럼 이 중에 맞는 선지가 결국 3번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라도 사업자 등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했죠. 1월 1일부터 우리가 6월 30일 여기가 1기인데 제가 뭐 4월 1일자에 사업을 개시했는데도 등록증 신청을 안 했으면 최대 7월 20일까지는 신청해라. 그러면 요때 안에만 신청하면 앞에 기간까지 돌아가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라고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그런 특이한 부분이었죠.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14번으로 가보죠. 요것도 요거는 맞췄겠죠? 저희가 어떻게 배웠어요? 요거는 기간 제한 없는 거. 무역차 고동 시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그거 찾으라는 거죠. 해볼게요. 자, 무역차 거동 시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보이죠? 역외거래. 요거는 이제 현재 확인이 필요하다. 요거는 아니에요. 그쵸? 기간 제한이 없죠. 거짓 계약서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동. 맞네요. 그러면 정답으로는 기역, 티귿, 리을이죠. 그래서 3번 선택하셨어야 된다. 요것도 제가 무역차 고동시라고 해서 총 그 케이스를 알려드렸거든요. 요거를 다 외웠어야 되는 거예요. 니은은 참고로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연장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케이스에 해당하진 않고요.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리하시는데 사실 뭐 우리가 무역차 고동시를 외워놨으니까 정답은 3번 선택하시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갑니다. 자, 15번 문제를 갈게요. 자, 이 문제는 법인세법상 입금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입금이면 입금 불산입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1번 봅시다. 입금에 관한 정의죠.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순자산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을 한다. 그냥 입금입니다, 저게. 자, 1번 맞고요. 2번 얘기했잖아요. 2번은 제가 이렇게 결손금 보전 이런 게 보이면 그냥 일반적인 자본 거래라고 했잖아요. 감자 차이. 회계도 자본거래, 세법도 자본거래. 그래서 요거는 자본거래니까 입금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지금 자본거래는 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답은 2번이죠. 그래서 결손 보전으로 찾으시면 돼요. 3번은 볼게요. 요거는 이제 의제배당이죠. 요거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해서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한대요. 초과 보이죠? 이거는 의제배당 받은 거예요. 감자 해산 합병 분할시 의제배당. 그래서 감자시 의제배당이에요. 이런 거는 배당이기 때문에 입금으로 보죠. 자, 지방세 과온납금의 환급금 이자. 그냥 환급금에 대한 이자가 붙은 것은 요거는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걸 다시 또 이자로 가져가면 국가가 늦게 줘서 주는 이자를 왜 다시 이자를 가져가냐 소득을. 그래서 요런 거는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입금 불산입 기타.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는 여러 번 봤던 그런 선지여서 저는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 16번 갑니다. 자, 16번 문제는 법인세법 영상 내국법인의
자산 취득가액과 평가예요. 옳은 거. 요것도 제가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했어요. 옳은 거, 맞는 거 한번 찾아봐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읽다 보면은 되게 잘 물어본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1번 가요. 자,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금융회사래요. 금융회사는 화폐성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시가법으로. 그래서 1번은 틀렸죠. 금융회사는 화폐성 외화자산 외화부채는 시가법이 강제예요. 선택이 아니고. 그래서 이쪽은 시가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 시가법이 요겁니다. 종료일에 매매 기준율로 계산하는 걸 시가법이라고 하죠. 요건 틀렸고 2번 갑니다. 자, 유가증권이래요. 우리가 재고는 선의선출법이고 유가증권은 섞여요. 총평규법. 무신고 시에는 총평규법 씁니다. 그리고 이 3번은 몇 번이에요, 몇 번.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재고 평가만 바꾸려면 언제까지 하라고? 몇 개월 전? 3개월. 2개월이 아니고 3개월. 그래서 요거는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그래서 이전 2개월이 아니니까 요건 틀렸다. 결국에는 4번이죠? 4번 볼게요. 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장기 할부 조건으로 샀대죠. 그러면 현할자 생기죠? 이거는 취득이에요, 취득. 그럼 저희가 어떤 거 하자고 했어요? 제가 100만 원씩 3번으로 여러 번 강조했던 거예요. 자, 100만 원씩 3번. 그러면 현재 가치된 값이 250이다. 그러면 250으로 취득가액을 하겠다고 했으면 300과 250의 차이인 현할차. 요거는 취득원가에 안 들어가죠? 그럴 거면 뭐할로 현재 가치래. 그래서 250만 원이 원가고 요거는 그냥 따로 처리해서 요건 송금으로 가야 되겠다. 기간에 걸쳐. 그쵸? 그래서 요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죠? 한 100번은 오반가요? 10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20번 넘게 보는 선지예요. 답은 4번입니다. 17번 가볼까요? 분납 나올 것 같은데 진짜 분납 나왔어요. 그쵸?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은 몇 개월 내에 분납? 2달. 근데 2달인데 금액 보이죠? 예시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1,800만 원이면 어떻게 분납해야 돼요? 반띵? 안 되는데 2천만 원 안 되면 일단 1,000은 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1,000 내고 나머지 800만 뒤에 내라 이거죠. 1,000은 일단 깔고 가야죠. 그래서 문제가 언제까지 분납할 수 있냐고요. 분납은 2개월이죠. 개인이니까 5월 말이 아니면 얘는 7월 말이죠. 7월 말에 나머지 800을 분납하시면 돼요. 2번. 정답은 2번. 요건 틀리면 큰일 나요. 자, 그럼 18번 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법인 일반 과세자의 과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과세표준도 얼마나 연습했어요, 우리가. 자, 1번 볼게요. 재화 또는 용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 과세표준. 그러니까 부가가치 과표는 얼마냐 이거죠. 우리가 그 음식점 가면 음식점 값에 몇 % 붙는 거니까 내가 제공한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액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다. 맞습니다. 1번은 문제가 없고요. 2번 뭐예요? 수입. 수입은 이거 다 붙는다고 했죠? 거기다가 10% 때리는 거니까 다 맞아요. 자, 과세 표준이 되는 재화 용액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물건 팔고 받은 대가라고요. 그래서 재화 또는 용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과표는 부가가치세 안 들어가는 거니까. 과표에 10% 때려서 나오는 게 그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들어가면 안 되죠. 중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3번도 맞는데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이것도 틀리면 내가 너무 가슴 아파요. 자, 뭔 얘기냐면 제가 용역 공급인데 용역은 공급 의제가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거. 그 외에 용역은 공급의제를 포착하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사업자가 대가 안 받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음식점 가가지고 거기를 직원들 밥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직원들 밥 줄 때 부가세 뜯을 거예요. 그럼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용역의 공급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라고요. 용역의 공급의제가 어떤 것만 된다라고 했지라는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4번을 잘 골랐을 거라고 라고 봅니다. 요번에도 1, 2, 3번은 다 우리가 확인이 됐던 선지여서 4번을 선택하시는 것도 무리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두 개 더 풀어보죠. 자, 문제 19번 문제도 요것도 다 너무 또 안타까워서 그래. 틀리면 안 되는 문제니까. 자, 1, 2, 3, 4 보시면 옳지 않은 거래요. 소득처분이라고 해서 법인세법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거 있죠. 법인세법은 결산하다 보면요. 야, 이거 우리 법인 거 아닌데? 저작건대라고 해서 귀속자가 있으면 그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경우도 있죠. 1번 뭐예요?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데 귀속자가 직원이래요. 그럼 상여 때려야지 뭐. 상여. 2번 특례 기부금. 기부금 한도 초과는 무슨 유출? 기사.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했죠. 기사. 그럼 맞아요. 2번도 맞고 3번은 뭐래요? 입금에 상입한 것이 분명히 이제 사유 유출된 것 같은데 안 불어. 그럼 누구 거예요? 대표자. 너가 책임져라 이거죠. 너가 내기 싫으면 불어. 그쵸? 3번은 맞죠. 그럼 4번이 4번 썩을로만이에요. 그쵸? 요거는 뭐예요? 납세자가 과세자로 해명 통지를 받았대. 그래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나서 부랴부랴 원상복구를 시키는 거는 자수한 게 아니죠. 그래서 원래는 자수하면 유보를 해주는데 이자는 알고서 부랴부랴 뭔가 되짚으려고 하는 거는 유보 처분하지 못합니다. 이런 건 다 대표자한테 상유로 가는 거니까 유보가 안 되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요 규정도 최근에 뭐 7급에서도 나왔고요. 기출문제도 많이 보셨을 거고 문제, 모의고사 이런 데도 자주 넣었던 선지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갈게요. 요것도 압류금지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다 나온대 그쵸? 근데 진짜로 나올 거라고 강조했던 거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뭔가 더 첨언하기가 더 할 게 없어요. 다 강조했던 부분에서 그대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잘 하셨으면 푸는 과정이 그리 복잡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압류금지입니다. 기획은 뭐예요?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거요? 압류금지죠. 압류금지인데 압류 어떻게 해요? 압류금지. 기획은 안 되는데요. 뭐야? 그럼 기획 날리고 나면 하나도 없잖아요. 정답은 3번이지 뭐. 그렇죠. 그래서 선지 내시는 분도 기획을 왜 넣었을까요? 그렇죠. 기획은 누가 봐도 압류 금지인데 그러면 니은 디귿은 압류가 안 되죠. 퇴직금이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금은 절반. 그렇죠.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 못하죠. 그리고 디귿은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3개월 안에 식료품 또는 연료는 압류할 수가 없죠. 추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기름 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압류 금지니까 정답으로는 뭐 3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해서 선택을 다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20번까지 문제를 좀 풀었는데 이게 좀 수업을 들으신 분들을 제가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해설 강의다 보니까 너무 좀 간단하게 넘어가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워낙 이제 반가운 선지들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청평에도 기재했듯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수업을 충실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외우려고 하는 건 너무 욕심이고 외우라고 했던 거 있죠. 제발 외워줘. 이건 나올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외워줄래라고 제가 누누이 부탁을 드렸던 부분에서 충분히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 아마 크게 뭐 틀리는 선지는 없었고요. 구문 자체를 그대로 출제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시험 준비하실 분들도 수업 충실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기본 심화까지 그리고 기출과 예상 문제까지 충분히 잘 들어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점수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20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했고요. 기재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